분기점까지 그리고 주감휴게소에서 신탄진 부근도 차가 많습니다. 더 가서 대전에서 비룡분기점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호법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부근 그리고 원주에서 새마을 부근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동둔내 하이패스에서 봉평터널까지도 10km 이상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지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운전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방면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양평 쪽으로는 감곡 부근 1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선산 부근에서 상주터널 부근 또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반대 창원 방면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부근 10km 차간거리 좁혀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지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문경세제 부근에서 진남터널까지 밀리고요.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는 창녕 부근에서도 속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윤기찬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어떤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도돌이표 같은데요. 이재명 의원께서 또 정치 탄압론, 기득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이 선거 때마다 하시는데 그 탄압하는 주체가 계속 바뀌어요.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부터 현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달라지시다가 또 이제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그러고 계시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박용진 의원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조금 조금 더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에 한마디. 저는 뭐 이상민 장관의 12.12 쿠데타. 네, 그게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아마 핫했던 것 같은데 뭐 다 본인이 물론 약간 이제 뭐 겸허히 수용한다 얘기하는데 명시적으로 또 사과하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발을 철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총경회의가 뭐 쿠데타 정도 상황은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아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총경회의가 잘못되느냐 그러니까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반 이상은 그 문제 없다. 왜냐하면 휴일날 한 거고 어디 벗어난다고 보고도 했고 사실 경찰은 뭐 위수지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해냈고 그리고 막 모여가지고 뭐 어깨띠 들어오거나 입장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견만 모은 거거든요. 모아가지고 이거를 경찰청장 후보자한테 전달하기 위한 정도였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뭐 쿠데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버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기름을 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그 관내 그 경찰서장들은 준 위수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내 벗어날 때는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를 하고 왔으니까 보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보고만 하면 다 용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보고를 받은 그 명령권자나 지휘감독권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 맞죠. 다만 저도 이번에 경찰서장들 첫 모임에 대개별령 징계까지 한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사태를 키웠고 그렇게 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경찰국이 생겼다. 그 뒤에 이제 반응이 만약에 더 격화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 삼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좀 미리 선조치한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왕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던 총경회의 곧 이어서 뭐 경위급 경감급 회의 크게 뭐 14만 전체 경찰 회의 그러다가 갑자기 스르르 하고 풍선에 바람이 쑥 빠졌어요. 네네. 모든 걸 다 취소하면서 한때는 이른바 경찰의 난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제목이 나오다가 뭐 쑥 들어가 버리고 경찰국장까지 임명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요 상황은 왜 이렇다고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총경회의 할 때는 그 회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자제해달라.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야 뭐 이게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다음에 경찰에서 명시적으로 나온 거죠. 모이면 안 된다, 뭐 인터뷰하면 안 된다, 뭐 하지 말아라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였으면 이게 명백하게 뭐 지시 의무 위반 이런 게 돼요. 감찰의 명분도 되고. 명백한 징계 사유다. 그렇죠.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물론 이제
경찰인 경우에는 어찌 보면 권력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검찰은 예전에 아시겠지만 검찰은 만약에 현 정부라든지 아니면 집권당에 이거 반에도 다 모였거든요. 모이고 막 어쨌든 평검사회 부장검사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뭐 나가도 변호사 할 수도 있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가면 할 것도 없지만 본인들의 어쨌든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걸 어쨌든 이제 만들어진 거는 뭐 시행령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법적인 거는 가고 이제 그거는 또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현 집권이나 아니면 지금 이상민 장관이 세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걸 잘 보면 처음에 그 유삼영 총경인가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4만 모이겠다라고 뭐 경감인가 한 분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유삼영 총경이 모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제해라. 그리고 나니까 뭐 안 모여요. 역으로 말하면 경찰대 출신 몇 분에 의해서 이 조직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여지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듣기에는 이게 경찰대 일부 분들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대 개혁안이 나오고 경찰대 출신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인사상 불이익받고 이런 뭐 내부적인 어떤 그냥 개인적인 얘기들도 오간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저는 저 14만 경찰이 어떤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명분이 약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한 분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움직였다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저는 뭐 경찰대 낱낱한 속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해석을 들어보는 겁니다. 경찰대 개혁 문제로 끌고 간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대 개혁 이미 많이 했고 그동안 인원도 줄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은 5대 5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편입이라든지 일반 순경 출신에도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경찰 내부에 경찰대 출신이 어찌 보면 뭐 진급이라든지 그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오래된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찰국 설치의 어떤 명분으로 삼고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경찰대는 사실은 그간에 공헌을 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적 사명이 다 끝났다고 보고 예전에 세무대학교가 졸업을 하면 8급으로 임용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소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많은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특정 대학에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강신명 청장이 100명의 정원이었던 것을 50명으로 줄이고 50명 치안정책대학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느낀 거죠. 이것은 시대적으로 지금 이 추세가 맞다라고. 따라서 이 전체를 치안정책대학원으로 변경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경위로 자동인관시키고 그리고 실제 승진 과정에서 보면 데이터로 보면 이게 우수한 분들이겠지만 데이터로 보면 이게 너무 승진이 잘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시기적으로는 뭔가 개혁의 시기는 왔다. 좀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한다니까요. 하필이면 이제 경찰국 설치 문제를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이른바 경찰 내부 갈라치기 논란 그렇죠. 이거죠. 그렇게 가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니라는 거죠. 자, 차지했던 경찰국 얘기, 경찰대 나오면 경위되는 게 그럼 육사공사 해사는 뭐냐?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서 경찰로 오면 5급 상당 경정인데 검사가 되면 3급 상당 대우받는 건 또 뭐냐? 계속 논의가 확산된 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좀 말끔한 기준이 있을까?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민주당 이제 3인 경선 체제로 가고 단일화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1번 단일화돼서 이겨야 돼요. 근데 단일화돼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박용진 강훈식.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단일화되는데 못 이긴다. 그러면 단일화해서 밀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이기면은 뭐 당직이라도 배분받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억대당이 들어갑니다. 우리 기타금만 8, 9천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분들은 차차기는 본인 2등 해서 다음에 내가 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럼 2등 목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단일화할 동인이 별로 없죠. 전당대회라는 판 자체가 또 자기를 알릴 기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단일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 다 생각이 비슷하군요. 강훈식 그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님하고 관계가 나쁘진 않은데 강훈식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지사가 떨어지냐 그런 관계는 또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훈식 후보는 포스트를 위해서도 본인은 완주를 해서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그 단일화해가지고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훈식으로 본인으로 단일화되더라도 강훈식 의원이 그만두면 본인한테 그 이득이냐?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표를 강훈식 의원이 흡수해야지만 본인은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계산이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일화하자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단일화는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단일화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박영진 의원은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럴 것이고 예. 강훈식 의원은 여론조사를 별로 안 나오니까 단판 지으려고 할 텐데 예. 가위바위보로도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아무튼 그 이재명 후보의 맞선 단일화는 안 될 거라고 두 분 다 의견 일치를 보셨는데 그럼 결과 어대명입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저는 생각보다 박용진 의원님이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선 흐름을 보니까 조금 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좁혀질 것 같아요.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이기긴 어렵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이재명 의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의 존재감이 깊은 역할이 예. 있을 것이다. 이전에 나왔던 그런 상황하고 많이 다르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특별한 상황 변화라고 말씀하신 거는 예컨대 사법 리스크 대목이겠고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른바 그 법카 사용과 관련된 참고인 조사 받으신 분의 또 사망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네 번째라고 하는 어떤 그 주변 인물들 사이에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현 변호사. 안 좋은 일이죠, 당연히. 글쎄요. 주변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물론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병사로 결론 났고 한 분은 또 본인의 뭐 개인적인 비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도 보니까 그 배모 씨라는 분과 좀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뭐 아마 개인 카드를 빌려줬던 것 같은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본인이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도 아니었고 그냥 개인 카드 빌려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공범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수사에 대한 이런 부담감 같은 건데 이 사실은 이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뭐 압수수색 다 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처벌받다 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분들이 뭐 이재명 전 지사나 부인이나 배모 씨나 그다음에 그 A 씨나 뭐 이 정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문제가 되면 처벌받으면 되는데 저는 뭐 이게 수사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과거에는 뭐 검찰이나 경찰 수사받으면 굉장히 엇박지르고 막 이랬지만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민주화돼서 못하죠. 그랬다가 인권 예. 경찰도 조사받으러 가면요. 그 전에 예전에는 그냥 하다가 요즘은 다 당신 이런 권리 있습니다. 인권 고거 있으면 다 나눠주고 하거든요. 고지도 하고 이래서 경찰 검찰 수사한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선택 좀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심리적 예를 들어서 그 극단적 선택한 것과 이 조사받은 게 인과관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있다면 그럼 뭔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 압박받는 경우는 두 가지죠. 본인이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범이 될지 또는 공범이 될 수도 있지만 된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저는 뭐 신병이 구속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본인 처벌에 의한 압박은 전 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얘기해야 된다는 뭔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내가 따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 나중에 위증으로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압박 중에 어느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선택을 하셨는지가 이제 모르죠, 그거야. 네,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나는 이재명 의원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거기에서 이 오는 반응은 조금 더 정서적으로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항상 그래 오셨는데 이분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일 거란 말이야. 회의 참석할 때는 한 장면도 찍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타까웠고 매우 뭐 이런 그 어떤 반응이 좀 나왔으면 좋은데 아예 언급을 안 하시고 하니까 그분도 조금 정서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그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산하기관의 비상임 이사를 하는데 비상임 이사라는 거는 그냥 뭐 회의 정도 참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계는 아니고 인사권자잖아요. 이렇게 비상임 이사까지 다 안다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냥 카드만 빌려주고 그거를 이제 배모 씨가 가까운 사이니까 본인이 가서 썼다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처벌받을 것은 많지 않아요. 설령 처벌된다 해도 무슨 신병 하여튼 뭐 아니고요. 벌금도 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사정은 우리가 그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다만 상당히 의문부호가 찍히는 그런 죽음인데. 공교로운 건지 이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문부호가 찍히는 죽음이 좀 잇따라 있었다는 점 이런 것도 분명히 뭐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그 전당대회 한 악재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측에서 보면 거기까지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뉴트롤스의 아다지오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12시 1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